누구나 한 번쯤은 기이한 우연 때문에 기분 좋게 웃고 신기해한 순간을 겪었을 것이다. 방금 머릿속을 스쳐간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가 생각난 날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인쇄된 글자로 우연을 맞은 산드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버지와 함께 중국 음식을 먹던 산드라는 오즈의 마법사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매가 좋아했던 이 영화를 두고 동생은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보던 생각이 난다며 답을 보내왔다. 엄마는 언제나 팝콘을 만들어주셨지. 산드라는 어머니와 함께한 이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문자를 보냈다. 산드라가 동생의 문자를 읽으며 포춘 쿠키 하나를 쪼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팝콘이라는 글자였다. 산드라는 자신에게 막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을 동생에게 문자로 전했고 두 사람은 그 순간 어머니의 존재와 평온함을 함께 느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우연에 거의 평생을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이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와 회의적인 자 모두를 똑같이 납득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다. 나 역시 여러 번 우연을 경험했다. 하지만 1973년 2월 26일 밤 11시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 어떤 것에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당시 31살이었던 나는 샌프란시스코 필모어 구역의 헤이스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빅토리아풍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숨이 막혀 나도 모르게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쳐박고 꺽꺽댔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도 없었다. 먹은 게 없었기 때문에 목에 무엇이 걸린 건지 알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이 막힌 것은 처음이었다. 15분쯤 지나서야 비로소 나는 목에 걸린 것을 넘기고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생일이었던 바로 다음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동부 표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5,0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시간대도 3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즉 윌밍턴의 새벽 2시는 캘리포니아의 밤 11시였다. 내가 숨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아버지는 본인이 흘린 피에 질식해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2월 27일 내 생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이 경험은 나를 뼛속까지 흔들어 놓았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우리의 연결감이 이런 방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자의 눈앞에 누군가 익사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집에 오자마자 그는 끔찍한 장면이 스쳐간 바로 그때 손주가 집 앞 호수에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의 남자는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기이한 우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장본인이다.
융은 개인적으로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의 저작은 주로 이론적 고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연을 이론화한 이 저명한 심리학자는 양자 물리학과 고대 철학, 그리고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본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동시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또 인류 역사상 많은 문화권에서 의미 있는 우연들이 그 존재를 인정받았음을 널리 알렸다. 나는 융과 거의 비슷한 숲을 탐험했다. 다만 길이 달랐다. 나는 듀퐁 기업의 본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자랐다. 그곳에서는 화학이 왕이었다. 몇 번은 학교 조례 시간에 이 회사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보기도 했다. 윌밍턴을 가로지르는 브랜디 와인 강 옆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한때 화약을 만들었다. 화학을 좋아했던 나는 스위스모어 칼리지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내가 이 전공을 계속 밀고 나갔더라면 아마도 화학자와 화학공학자 사이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화학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자를 생각해내는 사람인 반면 화학공학자는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실용적인 길을 택했지만 화학 분야에서는 아니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약을 쓸 때가 많으니 이 분야 역시 화학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마음의 일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삶뿐 아니라 환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우연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 주제에 매료된 나는 결국 미주리 대학 컬럼비아 캠퍼스에서 우연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내가 편집자로 있던 정신의학 연례보고에 2번에 걸쳐 게재했다. 이제 내 안에 공학자를 불러내 연구로 알게 된 우연의 이모저모를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한다. 나는 스스로를 융의 이론을 활용하는 공학자라고 생각한다. 미주리 대학 컬럼비아 캠퍼스에서 시행한 연구가 증명하듯 적어도 보통 3명 중 1명은 기이한 우연을 경험한다. 친구나 동료가, 내담자나 지인이, 커피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이 실제로 우연을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연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거 참 신기한 우연이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겪은 우연을 말해줄게. 모두가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는 요즘에는 자신에게 우연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워주는 스마트폰 앱도 출시돼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연은 우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성주의자들에게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시계이고 확률의 법칙은 이 장엄한 기계가 돌아가는 원칙이다. 이는 그저 단순히 고작 우연에 불과할 뿐이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봐주는 신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확률과 신 사이에 무수한 이론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내가 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환경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마음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정보와 주변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건이 나란히 놓였을 때 우연을 인지한다. 전화 다이얼 둘을 각기 다른 손으로 돌릴 때처럼 마음과 외부 사건이 잠시 일치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마음은 이 신기한 관련성을 알아차린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우연의 일치는 놀랍다. 하지만 우연은 유사한 사건들에 일어날 법하지 않은 병치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건은 반드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다. 우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책도 많고 구체적인 이론을 들어 설명하는 책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나는 우연의 사례들을 제각각 다양한 맥락에서 분리해 그 사건들이 어떻게, 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야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연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특징들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성격적 특징뿐 아니라 발생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상황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특징과 요소들이 워낙 일관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우연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에 숨이 막혔던 경험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신기한 우연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다. 결과는 매우 흔하다였다. 실제로 나는 정신과 의사인 이안 스티븐슨이 이와 유사한 스토리를 최소 200개 이상 수집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우연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정확히 무엇인가? 나는 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타인과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이 관계가 얼마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에 매번 놀란다. 매일, 매주, 매년 나는 상담실에 앉아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 환자들 역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진화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을 간절히 원하는 등 서로 상반되는 역설적인 욕망에 시달리며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쓴다. 다른 이들을 거부한 채 혼자 우뚝 서서 자족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정의 내려줄 상대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환자와 나 사이에는 신비스러운 흐름이 있다. 말, 목소리 톤, 얼굴 표정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통해 나는 내 환자들의 삶에 합류한다. 환자들이 내 진료실에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의 세상을 함께 경험하고 잠시나마 일부가 된다. 내 마음은 환자와 쌓은 유대감과 이른바 거울 뉴런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낸다. 거울 뉴런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관찰할 때 활성화되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다. 어쩌면 이 뉴런 덕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주파수가 서로 통하고 공명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의 기능을 가끔 뛰어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천리 밖에서 함께 경험하는, 현재로서는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스티븐슨에 따르면 이 공명의 경험은 대부분 직계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 가령 갑작스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집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여성이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부인이 딱 맞춰 도착했기 때문에 남편은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결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어느 여성이 돌연 정신없이 울기 시작한다. 먼 곳에 사는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다. 딸은 나중에야 그 소식을 듣는다. 한 정신과 의사는 자신과 남동생이 싸울 때마다 어머니가 귀신같이 앓았다고 말한다. 형제가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해도 그 전에 이미 한바탕 싸운 상태라면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어머니는 다 알고 있더라고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는 맹세했다. 엘라베마주 터스컬루사의 줄리아 알타마르는 아들이 죽은 날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었다. 내 아들이 죽은 바로 그 시각, 저는 보름달 아래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같이 산책 나온 독일 셰퍼드견 코코가 있었고요. 어느 순간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집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전 몇 초 만에 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백날 마음의 준비를 해도 그렇게 끔찍한 소식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내면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충격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알타마르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알았다. 그녀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았고 이 끔찍한 소식이 기존 방식으로 전해졌을 때는 훨씬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였다. 동시 경험은 가족끼리 경험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겪는다. 융학파 정신과 의사인 진 볼렌이 소개하는 주디 비버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에서 즐겁고 나른하게 별일 없는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4시 30분 정각에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속을 후벼 파는 복통이 몰려왔다. 그날 저녁 친한 친구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친구는 복부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파열된 비장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중환자실의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그 사고는 정확히 4시 30분에 일어났다. 내 환자 한 명은 가끔씩 한밤중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깨어나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가 커다란 상실. 아마도 누군가와 헤어지는 일을 겪었음을 직감하곤 한다. 나중에 그 친구에게 연락해보면 역시나 예감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진다. 하지만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연결될 때가 있다. 내 연구 참가자의 이야기다. 저는 저를 학대하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다시 합치려고 마음을 먹었죠. 마침 남편이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학대를 당하던 어떤 여성분이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저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의 두려운 목소리를 듣고는 남편과의 재결합 결정이 실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남편을 만나 생각이 달라졌으니 당신은 내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게 자주 일어났어요. 이런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까지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를 계기로 그녀는 결혼에 대한 감정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을 결심했다. 이런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여성은 우연을 신의 행위로 돌렸다. 그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두 여성은 동시성의 자매이자 일시적인 정서적 쌍둥이로서 자신을 학대하는 남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유사성이 공명을 일으켜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이야기가 증명하듯 연구 참가자의 강렬한 욕구와 감정, 그리고 남편을 마중 나가려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던 와중에 이 우연의 멍석을 깔았다. 어떻게 다른 여성의 틀린 번호이지만 동시에 옳은 번호를 우연히 누르게 되었을까는 중요한 질문이다. 나는 의미 있는 우연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연을 창조하는 데 확률과 개인과 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각각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우연은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는 게 최선일 때도 있다. 또 어떤 우연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어떤 우연은 신비로운 신성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해야 설명이 가능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